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당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예산마저 이재명 대표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법정 활동 기한을 하루 남기고도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증액과 달리 줄이는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민주당 의견만 반영된 감액안이 강행 처리된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80억 원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예비비도 절반 잘라낸 데 이어 가스전 사업, 용산공원 관련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추진 정책인 2조 원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까지 포기하고 강수를 던진 셈인데 민주당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간 데 보람을 느낀다고 자평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 감사원을 압박하는 건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주당이 일방적 추진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했는데 급격한 태세 전환엔 분명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외치며 정부 보고는 돈 좀 쓰라고 하더니 예산 삭감으로 마약이나 조폭, 사기 등 범죄 수사에 차질을 주는 게 국민을 위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법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독 처리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상 야당 단독안이 예결위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본회의 처리된 게 아닌 만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지역 화폐 등 민주당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강공 협상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인데 그럼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안이 본회의까지 넘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자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검사 집단 반발 사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논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 탄핵 배경에 감사원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까지 나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뭐 합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지대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의 직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제동이 걸릴 경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한 데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직무 독립성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의 지휘부를 탄핵하는 건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가운데에는 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등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목적이고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대통령실이 비판한 걸 두고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그야말로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이고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은 검찰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산 인류를 걷는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개파간 갈등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전국과 맞물리며 여당의 출구 모색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꾸 공격하면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특검 연계설을 고리로 친한계 반격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가운데 친윤계는 특검 수용은 해당 행위라 반박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1라운드가 종료된 뒤 한동훈 대표는 65세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등을 주제로 민생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민생경제특위 위원장까지 직접 맡으며 힘을 실었지만 정작 관심은 출범 당일 지도부 회의에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공개 설전에 더 쏠렸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한계에서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초반 위법성은 없다며 방어에 나섰는데 이젠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친윤계 조직적 공세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소극적 표 단속 등 특검 연계설이 제기된 배경인데 한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단일 대우 문제엔 즉답을 피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좀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실행에 옮겨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으로 당이 깨지는 수준의 전면전이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만큼 당장은 한동훈 흔들기를 멈추란 위협구의 성격이 더 짙다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냉각기를 주문하는 등 확전 자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배 발언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제를 좀 해달라. 다만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고민은 여전합니다. 왜 이런 답변을 이렇게 지금 몇 주째 거의 한 달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걸까? 친윤 그룹이라는 분들이 일제히 혹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이 일제히 참전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인가요?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 등 거대 야당이 대여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가운데 여권 내 화학적 결합이라는 고차방 정식이 전국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트럼프의 사례를 참고할 거란 취지인데 다만 측근과 본인을 둘러싼 재판의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민주당에선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되더라.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트럼프나 룰라 모두 사법 리스크를 넘어선 해외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대표 역시 이런 사례를 따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건은 그만큼 지지율이 뒷받침되느냐인데 이 대표의 최근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보수 진영이나 경제계 인사와 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보수의 심장, 대구와 경북을 찾기로 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지지층을 넘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면 사법부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란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달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역시 이 대표에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다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사건의 2심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차기 대선 전에 나올 거란 관측이 있지만 섣불리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 탄핵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4분 경기 성남시 신운동에 있는 2층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건물은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가량 뒤에 붕괴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이 현장 통제에 나서 주변 주민 7명을 대피시켰고 무너진 집에도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붕괴한 건물이 지어진 지 48년이 된 건물이라며 외벽이 노후화돼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너진 주택은 5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주변에서는 한 달 전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등 붕괴 전조 증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사고 건물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로 다른 오래된 건물들도 많아서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너진 주택은 1976년에 지어져 48년 된 건물로 인근 주민들은 전부터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 달 전부터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한 달 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거기 주인한테. 건물 1층 세입자도 불안감에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에 타일도 떨어지고 보증금도 3개월 뒤에 받기도 하고 이사 갔었대요. 그냥 몸부터 원차 갔대요. 그런데 재개발 예정지인 이 지역엔 붕괴된 주택 외에도 오래된 건물이 즐비합니다. YTN이 인근 건물 10개를 확인해보니 지어진 지 30년에서 51년,
평균 40년이 넘는 노후 건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옵니다. 건물이 지금 경사지에 있다 보니까 옆 건물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 다 대피한 상황이고요. 급한 대로 옆 건물 주민 7명은 주민센터로 피했지만 다른 주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위험한 거는 좀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해요. 관계 당국은 불찾기 등을 동원해 붕괴 주택을 철거한 뒤 인근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며칠째 난방과 온수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선 정전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에서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긴 건 그제 오후입니다. 한 단지 내 지하 열 교환실에서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9개 동 1,357세대에 피해를 입힌 겁니다. 한파 속 사흘째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습니다. 가장 추울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저나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물을 끓여서 씻고 있습니다. 온수를 쓰기 위해 아파트 내 공용 사우나 시설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씻으러 밖에 나가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근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찬물로 좀 머리 감으니까. 관리사무소 측은 이르면 오늘 오후 복구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랜턴을 든 소방관들이 어둠 속으로 가고 주민들이 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충북 충주시 중앙탄면에 있는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10개 동 7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아파트 자체 설비에 고장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선 오피스텔 건물 외부 변압기 단자에 불이 나면서 7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가는 영업에 차질을 빚고 거주 세대는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 온수, 난방, 불, 전기, 이제 가스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자취 야근하시고 저녁 밥 드시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도 이제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서울 종로구에선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한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이 몸을 녹이려고 피워놓은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휴게소 인근에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휴게소에서 나와 3차로에 진입한 25톤 화물차가 다소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는데 트레일러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임을 코앞에 둔 세종 소방본부장이 내일부터 호주 출장을 떠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 소방본부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받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세종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9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호주로 떠납니다. 특수재난 대처와 구조능력 강화를 위해 호주 정부가 공인한 소방교육기관에서 훈련받고 현지 소방서의 첨단 장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2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둔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의 동행이 갑자기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참관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출장을 다녀오고 불과 20여일 뒤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근무를 많이 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게 훨씬 더 조직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퇴직하시는 달에 국외훈련을 참관하러 가신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이지도 않고. 세종소방본부는 호주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장 소방본부장의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는 모두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 교육기관의 초청이 이루어진 뒤 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의 국외훈련 추진 계획에는 교육비가 3,78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세종소방본부가 초청장을 받기 전에 작성한 공문의 교육비는 2,500만 원, 한 달 새 1,28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한 훈련 계획과 비교해봐도 올해 교육비가 630만 원 더 많습니다. 투명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개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장 소방본부장을 찾아갔지만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본부장님이 꼭 가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퇴직하는 상황에서 이거 가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 소방본부장은 지난달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에 들어가자 소방 공무원들에게 위로 방문을 지시해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입건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동안 곳곳에서 지하주차장 출입로의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분을 머금은 눈, 습설이 무거운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 지붕이 반으로 쪼개진 듯 무너졌습니다. 하마터면 바로 아래 차량이 깔릴 뻔했는데 자칫 튀어나온 철골에 사람까지 다칠 뻔했습니다. 근처 보건소의 지하주차장 통로 지붕도 똑같이 가운데가 주저앉아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면서는. 폭설이 내린 이틀 동안 비슷한 제보가 YTN에 빗발쳤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안양, 용인, 시흥과 인천 등 곳곳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 천장이 무너져 차를 빼지 못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부분 캐노피, 완만한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눈이 잘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습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붕에 계속 쌓이다 보니 무게를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북유럽처럼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삼각형 지붕을 본떴다면 쌓이는 양과 무게도 줄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지붕 형태를 따라 두꺼운 철골을 촘촘히 받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캐노피 형태가 되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기둥을 세우거나 뭐 이러기 곤란한 더 두껍고 뭐 더 촘촘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중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경우 수시로 눈을 치우는 게 좋지만 눈이 수북이 쌓인 상태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면 무너질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수도권에 쏟아진 이번의 이례적인 폭설은 뜨거워진 바다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는 이번 주 초에도 내륙에 또 한 차례 궂은 날씨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겨울 내내 뜨거운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고 또 강하고 무거운 눈인 습설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도에 육박한 폭염, 시간당 100mm의 물폭탄, 100년 빈도의 호우, 40일 열대야 등등 올해 여름과 가을 한반도를 강타한 날씨는 역대급, 처음, 이례적이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했습니다. 이런 날씨를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세계 기준치보다 2.5배나 높습니다. 뜨거운 바다는 많은 수증기를 만들어 폭염을 강화하거나 밤 더위를 길어지게 하고 때로는 얼굴을 바꿔 강력한 호우나 태풍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찬 공기와 만나면 이번처럼 눈폭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레만 같은 경우에는 28도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이 되면서 많은 수증기가 방출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높게 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12월 초에도 내륙은 또 한 차례 비구름이나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후에 비로 내리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작부터 이례적 폭설을 쏟아부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내리고 있어 당분간 이면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해수 온도가 높아 기온 변동폭과 날씨 변화가 큰 겨울로 기억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다가 뜨거워 찬 공기가 남아할 때는 그 위로 습기가 많은 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습설에 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무척 높습니다.
겨울철 온난한 가운데 찬 공기가 남아할 때는 기온도 갑자기 떨어지겠지만 이번처럼 눈의 습기가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위가 일찍 풀리면서 서해안 눈이 내륙으로 유입되는 환경이 자주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역대급 눈폭탄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가운데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기상이변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여의정 협의체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들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 활동을 중단할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정 협의체는 전공의와 의대생단체,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빠진 채로 지난 11일 첫 발을 뗐습니다. 반쪽짜리란 비판 속에 세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부터 현격한 입장차만 노출했습니다. 의료계는 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4가지의 조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하고 나섰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협의체가 정부의 알리바이용에 불과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 2곳에 철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비대위 요구 하루 만에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를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내부 기류도 협의체 활동 중단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1일 회의가 정부와 의료계의 유일한 공적 대화 창구였던 여의정 협의체의 마지노선이 되는 셈입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막바지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체 활동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정부의 극적인 선회를 기대하기 어려워 여의정 협의체는 출범 한 달도 안 돼 좌초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연세대가 다음 달 추가 시험을 보기로 했지만 이로 인한 입시 여파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뽑기로 했던 정원보다 최대 2배까지 더 선발하게 되면서 중하위권 대학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2월 8일 추가 논술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합격자 발표일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학의 수시 등록이 최종 마무리되는 12월 26일 전까지라고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원래 실시했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등록은 16일에서 18일까지입니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선 2차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도 16일 전에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만약 더 늦어지면 수험생들이 일단 다른 학교에 등록했다가 연세대 합격자 발표 뒤 등록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도 연세대 수시 합격자들은 이동이 많은 편이라 지난해에도 같은 전형 정원이 259명이었는데 최종 합격자는 예비 312번까지였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2배가 되면 혼란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2차 시험 추가 합격은 없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시험을 요구했던 수험생들은 연세대가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을 없앤다면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정원이 늘어난 만큼 대부분 대학의 자연계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연세대 추가 합격으로 옮겨간 자리를 채우지 못해 그만큼의 인원을 정시로 옮기게 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논술 시험을 통해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에 그만큼 더 뽑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정시에서 상위권 학생의 경쟁 구도가 약화되고 정시 합격선도 상위권 대학에서 낮아질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더 뽑게 되는 정원만큼 오는 2027학년도 합격생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입시에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차차기 연도 정원을 이제 추가 모집한 만큼 이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이제 축소를 정부가 요구할 것입니다. 연세대가 2차 추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1, 2차 합격자가 거의 중복되도록 할 거란 예상도 있지만 이럴 경우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의 경우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물론 원룸 월세값까지 갈수록 높아지면서 서민들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 원, 월세 33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지난 6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290만 원에 거래되는 곳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40만 원 정도 뛴 겁니다. 게다가 월세 호가는 350만 원에서 36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습니다. 반전세, 반월세가 보증금 그냥 깔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장점도 있으면서 월세도 받고. 실제로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매달 꾸준히 우상향하더니 이번 달에도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월세 수요 증가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다면 월세값을 더 끌어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출의 문호는 높아지면서 이제 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 그리고 거래량 증가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에 매월 지불해야 되는 주거비 부담이 아파트뿐 아니라 지난달 서울 원룸 평균 월세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 주거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통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트라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세계 통상 환경의 변화를 지속해서 살피면서 중국과의 고위급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사업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호황을 누렸던 멕시코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30년을 넘게 이어온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멕시코의 경제 규모는 22%나 커지며 한국을 밀어내고 세계 13위로 올라섰습니다. 성장의 견인차는 역시 미국 수출. 20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가파른 성장의 배경엔 트럼프 1기 시절에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많은 기업이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이런 상황에 불만을 터뜨려왔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한다고 비난하며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Now, we're going to put a 100% tariff on every single car that comes across the line, and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ell those cars. 미국 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 1위의 농기계 업체가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If you do that, we're putting a 200% tariff on everything that you want to sell into the United States. 다급해진 멕시코 정부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미국 기업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equipo del presidente Trump, pues vamos a demostrar claramente cómo es falsa esta idea de que a través de México están entrando los productos, que entran por todas las vías en términos.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1차로 마약과 불법 이민을 이유로 25% 관세 폭탄을 공식화하면서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역시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된 캐나다에선 멕시코를 빼고 미국과 따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이어온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 체제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작년에만 1조 원을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종전을 외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 파병 등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순환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군부 인사들이 도열에 영접했습니다. 벨로우소프는 방북 첫 일정으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а также обоюдное стремление наших стран к дальнейшему расширен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слож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북측의 발언 등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우선 기존에 투입된 북한군 만여 명 외에 추가 파병과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군사 기술이나 자원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후 군사협력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Он призван сыграть стабилизирующую роль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нести позитивный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ание баланса сил в регионе.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우소프가 방북 기간 중 군사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건의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지난 4일 예고 없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추가적 군사 지원을 바라는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과거 기고문을 통해 북중러와 이란의 동맹 심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둘러서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키스 켈로그 특사 지명자는 지난 5월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정책집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사이의 동맹을 심화할 위험이 있다며 이란과 북한은 계속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중국은 한계 없는 협력 관계를 위해 재정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일 관계 개선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외교 당국은 당혹감 속에 과거사와 한일 관계 개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따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을 발표하면서 유감이나 항의 표시보다 먼저 내놓은 공식 입장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는 한일 관계 개선이 자칫 이번 추도식 불참 사태로 망가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또 뒤통수를 맞게 돼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또 굴욕 외교를 했다. 저 자세로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하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두 가지를 따로 놓고 진행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로 상처받은 국민 감정을 외면한 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매진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역사 문제가 그 다른 부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느꼈을 실망감이라든지 막 격분했던 그런 부분들이 쉽게 사그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협의 과정을 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의 내년 초 방한설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과거사 언급 없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서 수교 60주년을 준비하는 외교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말기 환자에 대한 조력 사망을 허용할 것인지가 세계 각지에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영국에서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의회에 올라온 법안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는데 합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5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영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The eyes to the right, 330. The nose to the left, 275. 영국에서 지난달 발의된 조력 사망 법안은 여생이 6개월이 안 되는 말기 질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사 2명과 판사의 승인 아래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 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건데 윤리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환자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하려 할 수 있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민 수백 명은 하원 표결에 앞서 의회의사당 밖에 모여 각각 찬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It's one of total and utter relief. Relief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out there that have a hope that they may not have to suffer. It's got lots of loopholes, the safeguards aren't very strong. They recognise that. They think we can improve that in committee. I think that was a high-risk move, but let's see if they're right.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는데 최종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토론 과정만 수개월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조력 사망에 찬성 입장을 보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법안에 찬성한 반면 고든 브라운과 테리사 메이 등 반대하는 전직 총리들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조력 사망이 합법화된 나라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호주 등 9개국과 미국 일부 지역인데 국가별로 허용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사생활 논란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청룡령 화상에 참석한 정우성은 모든 질책은 자신이 받겠다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소속사를 통해 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이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참할 거란 예상을 깨고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겁니다. 정우성은 먼저 자신의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사랑과 기대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질책은 자신이 받고 안고 갈 것이며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면서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사실을 공개한 뒤 사생활과 관련해 논란이 번지자 참석 여부를 재고했다가 고심 끝에 영화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시상식 전 레드카펫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고 행사장에서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정우성은 수상엔 실패했습니다. 정우성은 현재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촬영 중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싸늘한 여론을 딛고 마이웨이를 택하는 건데 이 회장님들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공식 출사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나란히 연임 도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긴 세월 체육 발전의 역할을 했는데 불명예스럽게 낙인 찍혀 퇴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림픽회관 앞에 이기흥 회장 불출마를 촉구하는 경쟁 후보의 단식 투쟁이 한창이고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도 냉담합니다. 하지만 한 표를 행사할 선거인단은 오랜 기간 다져온 현역 프리미엄과 상대 후보의 경쟁력,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반감 등 다양한 이유로 현 회장들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선거에서 이들이 당선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저희가 승인 안 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도 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장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거라 속내는 답답합니다. 닮은 꼴 회장님들의 운명은 결국 수사 상황이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다양한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했는데 3선 절차를 시작하자 이튿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진천선수촌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74억 원 규모 용역 계약을 살피고 있고 경찰도 채용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잇따라 징계를 요구했고 역시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받게 됐습니다. 정부 측은 선거 전에 이들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고 나아가 사법 조치까지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인데 동시에 체육계 개혁과 정화를 넘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역풍이 불까 우려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온실을 지을 때 주로 쓰던 종이 도면은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건축 비용 산출 등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새로 내놓은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는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3D 가상 공간에서 온실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포도 온실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농업인 이유도 씨는 종이 도면으로 설계해 온실을 짓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비용 산정부터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일까지 모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구조 계산하는 분들은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부재 단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구조물 강도나 휘어짐 정도 등을 분석할 수 있고 작물 배치 등을 미리 구상해 온실 설치 비용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강풍이나 폭설 같은 기상재해 안전성도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3D 모델링으로 온실을 보면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설계된 내용을 온실에 대한 비용이나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그림자 분석도 가능합니다. 농진청은 한정된 예산을 가졌거나 땅 모양이 특이해 온실 짓기가 힘든 농업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D 프로그램은 농진청 농사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 권재한 청장과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는 28일 충북 청주 남일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학생 공감과 배려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프로그램인 반려식물로 나의 감정 표현하기를 참관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27일 주식회사 바이오모아 메디칼과
식이섬유가 90% 이상 함유된 전분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저항 전분이 많이 들어간 도담쌀 기능성을 강화하는 특허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진청은 도담쌀을 선식으로 가공해 섭취하면 당뇨와 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서 두 기관이 앞으로 도담쌀을 이용한 비만 예방과 항혈당 식품 소재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밤새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도 오늘 낮부터는 누그러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도로 가장 추웠던 어제에 비해 높고요. 낮에는 10도까지 올라서 쌀쌀함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눈 소식은 없지만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입니다. 도로 살얼음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감속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오전까지 충남과 전북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4.6도, 부산은 5.8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10도, 청주 11도, 대전과 대구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